흑수저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축을 더 못하는 사람이 흑수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은퇴한 다음 65세 이후에 5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월 소득을 누리는 사람이 2.5%밖에 안 돼요. 이게 내가 돈이 없고 종잣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허들이 그렇게 아직은 높지 않은 사회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춘욱입니다. 예, 오는 길 덥죠? 정말 오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태풍이 올라오는지 날씨도 되게 궂은 데다가 덥기도 얼마나 더운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총 6가지 정도인데요. 이쪽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6가지 정도인데 처음에 오늘 강의의 주제 자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흑수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시작은 흑수저라도 지금은 흑수저가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투자의 방법들,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 오늘 제가 좀 많이 일러드리고 더 나가서 시간도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을 여기 오스랑 이야기해서 넉넉하게 뽑아서 1시간 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은 1시간 안 걸릴 거예요. 그죠? 예, 강의 시간은 1시간 안 걸릴 테니까 나머지 3, 40분은 여러분들 현장에서나 온라인 Q&A 들어오는 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카메라가 여러분 뒤통수를 찍고 있어서 여러분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동안에 준비해 놓고서 제가 자 이제 Q&A 시작입니다 그러면 손을 번쩍번쩍 드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뭐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수저란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핵심 차트인데요. 금, 은, 동, 흑수저까지고 제가 여기입니다. 흑수저의 정의 간단해요. 결혼하고 분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특히 부모님 간병인 비용을 낸다. 예, 접니다. 제가 지금 2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처음에 5년은 제가 여동생들이 취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번 돈을 이제 여동생 등록금에 넣었죠. 예, 둘 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둘 다 잘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5년째 넣다 보니까 언제부터 넣었냐면 1998년부터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동생, 이제 첫째 여동생 드디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빠 나도 보탤게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오빠한테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라길래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야 우리 돈을 조금씩 못해서 기금 비슷하게 만들자. 뭐 개를 하나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때마침은 아니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건강이 금방 나빠질 줄 모르고 시작됐던 그 개가 지금 한 푼도 안 남아있죠. 예, 삼형제가 열심히 돈을 붓고 있지만 그 속도보다 어머님의 병원이 나빠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7년째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특히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 걸렸을 때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어르신들한테 안 좋은지 알잖아요. 이제 그 뒤로는 벌써 2년째 튜브로 연명하고 계세요. 자,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요. 전 삼형제인데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목이 막 메이는데 본인 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거든요. 그게 흑수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많은 걸 받았죠. 사랑과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제가 뭐랄까요? 지적인 그런 뭐 능력 이런 걸로 먹고 살잖아요. 책 써서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적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저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정말 저도 엎어질 뻔한 경험이 많았거든요. 이게 흑수저입니다. 그래서 흑수저란 좀 정말 슬프죠.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축을 더 못하는 사람이 흑수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 부모님 나이가 드니까. 이게 흑수저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목표는 동수저였어요. 동수저가 뭐냐 하면
결혼이나 또는 졸업 후에 남남이 되는 사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가족 간에 안 만난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만나면 금전 거래가 없는 사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처가가 이런 사이인데요. 제가 엄청 부러웠어요, 사실은. 처가에 가서 저희가 이제, 홍서방 왔나 하고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평창에 있는 전원주택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걸 산 건 정말 최악의 실패였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집을 짓고 땅을 샀는데, 얼마 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면서 거기 일대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집값이 올랐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도 야, 찬스다. 팔아야 되겠다. 하고서 집을 내놨는데, 예, 역시 2억. 무슨 말인지 아세요? 25년 동안 집값의 상승률이 0%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인구 밀도가 줄어드는데 펜션 경쟁은 치열하거든요. 암만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후발주자가 거기 가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만만치 않은 계산이 나오니까. 엘리시안 리조트조차도 방 쉽게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저 하이힐도 방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만들었던 수많은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펜션에 공급과잉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집 팔리겠어요? 자, 그런 우리 장인어른 댁에 갈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전 돈도 벌었으니까. 가면 그래도 한 100만 원씩 드립니다. 자주 못 가니까. 이해하시죠? 자주 못 가니까. 사위도 자식이다. 이렇게 100만 원 드리면요. 제 아들놈들이 전부 그걸 다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남남인 사이. 이게 금전거래가 저희가 간 만큼 우리 아들들한테 오는 거예요. 특히 저희 아들 대학 등록금 낼 때 유학을 가 있는데 유학생이니까 등록금이 좀 세잖아요. 근데 그때 첫 학기 등록금은 내가 낼게 그러면서 몇 년치 모으신 걸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이? 동수저. 그래서 동수저랑 흑수저가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듣기만 해도 그렇죠?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수저는 사회 나와서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제가 특히 어디를 다녔냐면 신촌에 있는 모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가 좀 부자 학교잖아요. 저는 흑수저인데 친구들은 최소 은수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 집이 이 집인데요. 뭐냐면 대학 졸업이나 결혼을 전후해가지고 부모님이 주거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집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울 사는데 자취를 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죠? 나는 지금 수색에 반지 하세방에 살고 있는데, 그 신촌에 가기에 그 광역버스가 있어서 수색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전소가 있어서 밤에 무서운 거 빼고 다 좋아요. 지직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말 그 SK 아파트 뷰 들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변전소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게, 또 부모님이 뭐 2주에 한 번씩 오셔요, 그죠? 그죠? 그리고 반찬이고 뭐고 다 해주고 빨래도 새로 해주세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자, 이제 마지막은 제 친구 중에 한 명, 딱 유일한 한 명인데, 광주 아가씨인데, 예, 고속버스 터미널에 집을 하나 사주면서 거기서 12번 버스 타고 학교 다녀라. 그죠? 이게 그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 증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 예,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는 우리나라 몇 프로다? 뒤에 나오지만 상위 1%. 상위 1%입니다. 29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이걸 해줍니다. 왜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생명 강의를 갔는데, 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VVIP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그 세무사님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세무사님 강의 다음이어서 제가 세무사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세무사님이 뭔 줄 아세요? 자산이, 아까 얘기했죠? 3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리미리 증여 안 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서 서로 치고받는 꼴을 보게 된다고. 자손들이 서로 소송 안 하는 집을 당연히 본 적이 없다. 부모님이 미리 대책 세우지 않고서 돌아가신 다음에 의상하지 않는 집을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증여받을 게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내가 돈을 미리미리 주고 나면 날 고박하고 박대할까봐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부자 노인들이 돈을 쥐고 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망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집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금수저.
은수저는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 10%, 9억 3천, 9억 정도 되는 분들. 그죠? 연 전체 자산이, 순자산이 9억 정도면 우리나라 상위 10%. 여기 5억. 동수저 정도 되면 5억에서 3억 사이 정도 되시는 분들. 여기 우리나라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에서 30% 사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흑수저죠. 50에서 70% 사이가 흑수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걸 돈을 모았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뭐 궁금하신 점 모아놨다가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이야기 나오지만 왜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그 은수저, 금수저 되는 분이 되게 소수에 불과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은퇴한 다음 65세 이후에 5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자기 소득을, 월 소득을 누리는 사람이 2.5%밖에 안 돼요. 이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왜? 저는 국민연금만 220만 원 받거든요.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맥스로만 냈으니까. 94년 전 국민연금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만 30년 동안 계속 국민연금을 부어서 제가 받는 국민연금이 현재 물가로 가정해보면 220만 원 나와요. 자, 거기다가 저희 마님도 직장 생활했으니까 그게 또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개인연금, 퇴직연금 생각해보면 500만 원 정도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위 2%고 300만 원까지 하면 8%.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뭔 말하고 싶은지 금방 아시겠죠? 예, 노후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드물고요. 되게 부자가 없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극소수의 초상위 부자들은 많죠. 특히 스타트 업계나 코인 업계가 얼마 전에 붐을 이루면서 부자 많이 나왔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 나만 돈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들어서 자산 설계 못한다. 현실을 알아야 돼. 많은 척하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저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현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위 1% 커트라인이 얼마냐 하면 29억 정도인데요.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죠? 작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25억이나 6억으로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1%의 벽 이런 거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 생각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0%의 벽 하더라도 저것도 9억도 깨졌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지금 당장 모아놓은 순자산이 없어서 종잣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허들이 그렇게 아직은 높지 않은 사회다라는 거고요. 좀 더 만들어 보자면,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오늘 저는 흑수저들을 위한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잠깐 젊은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39세 이하 가구의 월 평균 저축액입니다. 이런 통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되거든요. 얼마냐 하면 200만 원이에요. 월 200만 원을 저축합니다. 자, 그런데 40대가 되는 순간 줄죠. 소득은 느는데 월 저축은 줄어요. 네? 소득은 느는데 월 저축이 줄어요. 인생에서 소득이 제일 많을 때가 있던데 저축액은 오히려 줄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흑수저 기준. 그렇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의료비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가 나가죠? 예, 자녀 교육비죠. 우리 애는 나처럼 고생 안 시켜야지. 냉정하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애가 이거 공부시킨다고 될 애인가? 아니,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저희 둘째를 키우면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둘째가 금쪽이에요. 네, 거북이에요. 이 용어를 아시면 되게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부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북이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아스퍼거들. 쉽게 이야기해서 자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남자애들한테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저를 너무 그렇게 동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애기는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다만 언어 능력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기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죠. 애가 등치는 큰데 잘 먹으니까, 제 아들이니까 양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등치는 큰데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시적절한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무시당하죠.
그래서 저희 아들 별명이, 코로나 시국의 별명이 뭐였냐면 바이러스였어요. 바이러스 왔다 그러고. 내 여자애들이 특히 주도를 하더라고요, 왕따를. 예. 근데 요새 저 뭐 강남에 있는 그런 엄마들하고 달리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애가 그런데 어떡하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학교를 바꾸는 거죠. 그냥 거기서 싸우기보다 학교를 바꿨고요. 돈이 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를 바꾸고 두 번째로 얘가 더 잘하는 걸 찾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아무리 해도 얘가 우리말과 영어를 깨쳐서 아주 유창한 우리말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은 되게 수다스러운데 말에 두석 없는 애들 있죠. 그 남자애들 중에 되게 많습니다. 두석 없는 애를 갖다가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얘가 보보보 되더라도 남들이 기다려주면 되죠. 아니, 그걸 만들려면 잘하는 걸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자식한테 돈 안 쓰는 게 최고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랑이 뭔지 안 쓸 수가 없어서 결국 저도 최근에는 엄청 적겠습니다만 정말 돈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찬스다. 젊어서다. 요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때 달성을 좀 하셔야 된다. 뭔가 목표를 달성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운용으로 넘어가서 얼마든지 굴릴 수 있는데 아직 요 나이 때 저축 목표, 기본적 저축 목표, 저는 1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억이든 2억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종잣돈의 저축 목표를 달성 못 해놓으면 그 뒤로 이제 그걸 꺼냈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말도 못하게 받고 부부싸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33세 부부가 49세까지 정년이죠. 실질적인 정년입니다, 여러분. 49세를 넘어서면 이제는 자기의 정규적인 일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49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세 부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첫 번째 누구죠? 전문직이죠. 전문직들. 그래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디죠?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공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죠? 성공한 자영업자들이죠. 이 세 부류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49세 넘겨서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있고, 저 같은 경우도 49세에 회사에서 손들고 나왔거든요. 저도 만 49세에 파이어 선택을 한 게 돈을 벌어서 파이어 한 것도 있었지만 회사에서 저를 꼽아주길래, 꼽준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신입사원으로 뽑았던 애를 저 위로 올리더라고요.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리서치 팀장일 때,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제가 뽑았던 친구를 제 위에 상무로 올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이가 되면 정치하지 않으면 제꼴을 당하거든요. 아무리 성과를 낸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과는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날 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북이 아빠라고. 거북이 아빠인데 저라고 뭐 사회생활 잘하겠어요? 돌직구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게, 좋게 봐주십시오. 솔직한 게 매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에게 연 2,400, 월 200씩 모은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요 밑에 있는 파란 선이 연 2% 수익을 내는 거고요.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연 4% 수익, 요 위에 있는 회색 선이 연 6% 수익입니다. 어때요? 예, 정말 여기가 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죠? 33세부터 시작해서 37세 사이에 1억 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처음에는 늘어나는 게 안 보여요. 예, 늘어나는 게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이 커플이 들으러 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서 눈이 자꾸 자주 가요. 왜냐하면 같이 들으면 이거 진짜 좋고요. 또 특히 또 좋은 게 자제분을 데리고 들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33세부터 우리 요새 결혼 연령이, 초혼 연령이 33세니까 그냥 한 거고, 33세 흑수정보죠. 부모님한테 아무도 못 받은 거예요. 와, 정말 잔인한 가정이지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으면 49세 됐을 때 얼마가 되냐면 2%를 운영하면 5억이 됩니다. 짜죠.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죠? 이 기간,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물가가 한 2배 오른다고 우리 솔직히 봐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돈으로 3억 정도.
그럼 우리나라 중위값보다 조금 잘 사는 상위 60%, 40, 그러니까 소득 상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40% 선. 자, 2%로 운영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걸 벌써 느끼셨죠? 저 정도로는 답이 없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4%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5.7. 희망이 좀 보이고요. 6%로 운영을 하면 6.8억이 됩니다. 이거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인플레 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상위 30%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은수저는 힘들어도 동수저는 달성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또 가정을 더 붙여봐야죠.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계가 2019년부터 23년 사이에 만 4년입니다. 4년 사이에 소득이 15% 늘었어요. 난 안 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공공부문에 계신 분들입니다. 예, 진짜예요. 제 국민연금 출신이잖아요. 제가 전주에 있는 애들이 서울에 종종 올라오잖아요. 주말 부부도 많고, 전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고 그러니까 전주 국민연금 본부에 있는 애들이 서울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제가 무조건 고기 사거든요. 아유, 많이 먹고 다녀. 그러면서 고기 사줍니다. 그래서 물었죠. 올라올 때마다 작년에 물었어요. 연봉 얼마 올랐니? 예, 1.6% 올랐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5.2% 올랐나 그런데 올해는 얼마 올랐니? 예, 작년보다 평가가 껴서 1.3%입니다. 예, 그 윤 정부가요. 문 정부 말부터 시작해서 윤 정부가 공무원들 때려잡는 중이잖아요. 좀 그런 중이에요. 지금 몇 년째. 그래서 요새 그래서 공무원 경쟁률이 엄청나게 폭락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위도 사회적 지위지만 만족감들이, 주관적 만족감들이 최근에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 봤더니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계, 이건 평균이에요. 여러분 인정 부탁해요. 평균 15% 정도 늘어났다는 걸 감안해 보면 연 3% 정도 저축을 인상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올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한다 그러면 월 100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103만 원 하는 거죠. 자, 이 전제가 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승진하거나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전액 오른 만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겠다라는 의지를 가진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엄청난 위로 상승이 올라옵니다. 2%로 운용해도 6억이고요. 6% 운용하면 8억 됩니다. 예, 우리나라 드디어 상위 20% 안쪽 들어왔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상위 20%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별거 아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36세에서 8세 사이에 이 죽음의 데스밸리를 지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거다. 그러니까 둘이, 그죠? 흑수저 부부들은 싸우면 답이 없어요. 그죠? 둘이 싸워봐야 답이 없어요. 나올 데가 없잖아요, 돈이.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더군다나 동수저는 되셨는데 평창 가는 바람에 흑수저가 되셨으니까. 정말 집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이야기 안 하는데, 뭐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정말 집 사서 망해본 적이 없군요, 당신은.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저는. 집은 무조건 한 채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도구 소리다. 그런 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값이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달라요. 특히 하나 더, 아까 우리 여기 마포죠. 마포 집값이요. 지난 10년을 계산을 해보면 경기도 집값보다 못 올랐어요. 진짜입니다. 서울 집값은 경기도 집값에 1.5배로 올랐거든요. 근데 강북 집값은요, 50% 정도 올랐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경기도 부촌 생긴 거예요. 경기도의 동탄이나 광교나 판교 같은 부촌들이 생기면서 서울 부자들이 강북 사느니 새로 지어진 신도시에 신축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 아파트 값보다 솔직히 경기도 아파트 값이 더 오른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이 한 100% 올랐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100% 오른 게 아니고요. 강남은 한 200% 오르고 강북은 50% 오른 거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마포 지역 이번 급매물 나올 때 마레프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고점에서 5억, 6억이 쉽게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현금 부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급매물 나오면 누가 옆에 여기서 사주면 되잖아요. 그죠? 같은 동네에서 제일 잘하니까 사주면 되는데 그 급매물이 외지인이 올 때까지 급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바닥은 외지인이 부동산 사서 만들었다라는 거 기사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집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같은 소리들은 정말 믿지 마십시오. 강북조차 평균을 못 따라가는데 우리가 정말 아파트를 보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고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귀었던 그 여인들, 남정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선언합니다. 저는 만인 만나서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는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렇게 눈이 없어요. 어디가 최고인지, 어떤 주식이 오르는지, 어떤 급지가 좋은지를 파악할 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골라낼 눈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고 그리고 뭐가 기본인지만 잘 알아도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의 노력들을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